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주교 민중교회사 세 번째 강의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달려왔어요. 천주교가 처음 전래되어서 일제 시기를 거쳐서 4.19 혁명 그리고 민주당 정권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인데요. 그동안의 교회는 여러 가지 그 변화를 겪게 돼요. 처음에는 사회개혁적 차원에서 양반들이 받아들인 것이 이제 천주교죠. 근데 이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도회론적 입장, 즉 유교를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서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떤 유교에 대해서 상대화시키는 조상숭배 문제가 이제 걸림돌이 되어서 사실은 많은 유학자 출신의 양반 천주교인들이 이제 배교를 하게 되죠. 그의 교회가 중인 중심으로 꾸려지다가 결국은 신율박해를 거치면서는 아예 서민 쪽으로 내려와요. 중인교사도 대부분 순교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어떻게 보면은 교회 지도부가 사라지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1830년 이후 교회에서는 선교사 영입운동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새로운 지도부를 이해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선교사들이 이제 조선에 입국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었죠. 여전히 어떤 그런 천주교의 삶의 토대는 가난한 그리고 조선 봉건 정부로부터 배제된 그러한 어떤 민중 중심의 교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박해기였기 때문에 서양 선교사들도 나름대로 민중적인 삶을 수용하고 그 안에 녹아들어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해요. 그 당시 신자들 교구청에서 옹기를 굽는다거나 담배를 재배한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근근히 이제 살았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했다라고 보는데 이제는 개항 이후인 것 같아요. 개항 이전에도 이항선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제 조선 정부랑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개항 이후에는 예전에 박해의 대상이었던 선교사들과 천주교인들이 일정하게 어떤 그런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들어온 교우들을 지키는 어떤 그런 보호자 아니면 엄부라고 할까요? 엄격한 어떤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수행을 했죠. 실제로 그들이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 고종황제가 선교사를 보기를 짐을 보듯이 하라 라고 얘기한 데서 나오는 것처럼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양대인이라고 그러는데 서양에서 물건 놓은 양반이라는 뜻이고 치외법권적인 특권을 갖고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위세가 등등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태도들이 외세에 대해서 이제 문제제기를 하는 또 별로 곱게 볼 수 없었던 대중들하고 부딪히는 과정에서 교환 사건이라는 게 터지죠. 근데 교환 사건이라는 게 이제 어차피 조선 봉건 정부와 서양 열강 공사관이라든가 영사관 이런 세력들이 서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였고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사안이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선교사 중심의 교회로 한국 교회가 자리 잡는데 개항 이후에 이런 모습들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일제화로 넘어가는 시기죠. 일제화로 넘어가는 시기에 과연 한국 교회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봤을 때 그 생각의 주체가 교안에 들어가는 일반 대중들이 아니라 선교사들의 시선으로 교회가 규정이 되는 거죠. 그들이 이제 교회 권력을 갖고 있는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차피 조선 봉건 정부라는 게 거의 100년 가까이 수많은 신도들을 박해했던 그런 정권이죠. 오히려 이러한 봉건 정부보다는 일정하게 문명화의 과정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런 근대화 과정을 겪은 그런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게 오히려 교회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지 이행기에는 이제 교회가 친일 쪽으로 이제 방향을 선회를 하게 되고요.
그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소위 전시 체제로 돌입하면서 특별히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 전시 체제에 그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 라리고 경성교구장, 지금으로 서울대교구장인데 그분이 그 장면 선생이 써준 강연문 가지고 나가서 이제 시국강연을 열심히 하죠. 뭐 시국강연의 내용은 대부분 뭐 황군의 무은장구를 비는 것이고, 그 조선의 그 청년들에게 군문으로 나아가서 순교의 정신으로 순국하라, 뭐 이런 얘기죠. 결국 이 순교라는 주제가 한국교회에서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그것이 그 박해기의 자기 신앙을 위해서 순교했던 것이 이제는 일본 제국주의에서 순국하는 것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해방을 맞게 되는데요. 해방을 맞은 이후로는 교회가 그 일제강점기에 이제 친일했다고 하는 전력,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부심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다행인지 교회 지도부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군정이 실질적인 어떤 그 점령군으로 들어오게 되고, 미군정 장관으로 온 사람이 이제 카톨릭 신자인 아놀드 소자, 그리고 미군정 사령관으로 뉴욕교구의 스펠만 대주교가 들어오고, 그리고 때마침 그 시기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후 12세 교황께서 방공전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동맹을 맺게 됩니다. 서로 친서를 교환하면서 방공 구국 십자군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의 친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 교회와 또 미군 혹은 미국, 그리고 교황청과 한국교회, 뭐 이런 어떤 그 그룹들이 서로 어떤 그 커넥션이 형성이 되고, 교회로서는 어떤 중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을 하는데 그 배경으로 되는 것이 바로 해방 공간에서의 좌우익의 격돌입니다. 북한은 이미 소련군이 진주해 있는 상태이고, 남한 내에서도 그 좌익과 우익의 어떤 극단적인 대립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황청은 전통적으로 이제 반공산주의 입장에 서 있었죠. 그래서 그 시점에서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뭐냐면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예전에는 박해기에는 순주교 살았고, 그리고 일제하에는 일제가 워낙 강고하기 때문에 거기 순응하는 형식으로 교회를 유지했다면, 해방 이후에는 교회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배 권력에 순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정치 권력에 우리 교회가 참여하자라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치 개입주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장면 선생이죠. 그래서 장면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천주교 세력과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한민당 혹은 그 개신교 세력이 연합해서 이제 자유당 정권을 세우게 되고, 그 자유당 정권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군정과 계를 같이 하면서 어떤 그 분단 체제 내지는 뭐 단독 정부 수립을 통한 분단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른바 그 친일 잔재 청산 작업이 무효가 되는 거죠. 즉 반민특위가 해체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도 교회는 그 이제는 행동의 시대다라고 하는 비호 교황들의 입장에 따라서 교회가 뭐 카톨릭 시국대책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총선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독 정부에 참여를 하죠. 그러다가 한국전쟁 당시에 벌어진 그 4.4.5일 개헌을 계기로 해서 이승만 정권하고 장면을 중심으로 하는 그 원내 자유당 의원들과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그들이 이제 분리되어서 나중에 민주당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민주당과 자유당이 경쟁하는 단계로 들어가고요. 그 시기에 이제 교회가 많이 박해를 받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신문, 그 교회에서 운영하던 경향신문이 폐간당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4.19 혁명이 터지고요. 그 4.19 혁명 이후에 이른바 민주당이 어떤 전권을 쥐게 되고, 그 역시 새로 구성된 그 민주당 정권 자체도 이제
그 총리는 카톨릭 신자지만 내각들은 개신교 신자가 그냥 많았어요. 아무튼 연합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결국 그 직후에 1년도 못 가서 이른바 5.16 군사 쿠데타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 민주당 정권이 세웠다는 것은 교회가 해방 이후에 그렇게 희망해 왔던 권력에 교회가 일정하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지경이 일어났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5.16 군사 쿠데타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그 천주교가 주축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세웠던 민주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 등장한 그 군부 정권에 대해서 군부 세력에 대해서 교회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사람들이 갖게 되는데 그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군사정부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교회가 동조하고 나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그런 말 하잖아요. 강자한테 약하고 일자한테 강하고 뭐 이런 말이 좀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그러니까 이 일본 제국주의처럼 군사정부라고 해서 아주 막강한 물리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합리적인 정치 과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볼 도리가 없겠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센 놈한테 붙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좀 간략하게 보자면 그 미끼를 던지죠. 그러니까 5.18 군사쿠데타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이제 박정희 정권이 그 이른바 군사혁명 공약을 내세우자. 여기 첫 번째가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국시로 삼는다는 게 제일 중요한. 그래서 형식적 구호에 그쳤던 반공태세를 강화하고 재정비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공약을 보면 민족의 수건이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힘력 배양에 힘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해방 이후 공간에서 교회가 강조해왔던 또 교황청이 그렇게 강조해왔던 이 반공주의 이 맥락에서 엮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5월 28일 날 그러니까 거의 뭐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 카톨릭 15에 사설이 실리는데 카톨릭 15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카톨릭 15가 지금 뭐예요? 카톨릭 신문이에요. 카톨릭 신문의 전신 대구교구에서 발간한 거예요. 그 카톨릭 15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우리가 통일을 원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인데 공산치하에서는 잘 살 수 없으므로 혁명정부가 국시를 반공으로 삼는 것은 아주 현명한 정책이다. 더 중요한 말은 뒤에 나. 또 이 땅이 공산화되더라도 통일이 되어야 한다던가 혹은 공산당의 음모를 알면서도 민주주의에 충실하기 위해 언론 집회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는 것도 공산주의를 이기기 위한 거라면 막으려고 하는 거라면 뭐 허용될 수 있다. 그래서 반공이 상수고 항상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모든 가치들은 전부 변수예요. 그게 이제 교회의 일관된 입장이었어요. 일제시대 때도 해방공간에서 그랬고 뭐 민주당 정권 때도 그랬고 민주당 정권 때도 그거 아니에요. 그때 가장 크게 붐이 일었던 운동이 교원노조 운동이에요. 근데 교원노조 운동을 민주당 정권이 반대해요. 왜냐하면은 이 좌익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두려움이 커요. 근데 그 공산주의를 한다는 북한은 뭐였어요? 친일잔재를 청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북한 교회에 대해서 친일잔재 청산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타겟이 종교집단인데 그 종교집단 중에서도 천주교예요. 왜? 아시죠? 왜 그러니 북한에서? 첫 번째 숙청 대상입니다. 그래서 반공이 국토통일보다도 민주주의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 군사정권의 입장을 손들어주는 그런 입장을 교회가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박정희 정권이 그 군사 쿠데타에 대한 도덕적인 어떤 그런 우위성 아니면 도덕적으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운동들을 시작하는데 전두환 때는 삼청교육대가 있었어요. 그 깡패들 다 잡아놓는다 이거죠.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켰나? 그리고 이제 이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국민재건운동을 벌였어요. 국민재건운동. 그 국민재건운동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61년 9월 10일 날 재건국민운동 천주교 서울 추진회가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총재가 노기남 주교가 맞고요. 그리고 고문단으로 이제 신부들이 쫙 신부님들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신부님들은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겠지만 김옥준 신부님이 계세요. 김옥준 신부님 나중에 서울대교고 김옥준 주교님이 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분이 국민재건운동 하시던 분이구나 정도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 주교단 차원에서 12월 4일날 교서를 발표하는데 제목은 영육의 각 분야에서 신앙을 실천하라. 중요한 거는 영육의 각 분야에서 신앙을 실천하라는 내용인데 국민재건운동에 열심히 참여하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혁명정부는 재건국민운동을 부르짖고 국민 각자의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는 정신혁명을 모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신혁명인데 이 정신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신앙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신앙의 정신으로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재건국민운동에 적극 협력하라. 이게 많이 듣던 얘기예요.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이 어조는 일제시대 때 순교의 정신으로 충성하라는 얘기랑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벌이는 운동에 교회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지하고 협력하고 동참해 나가는 과정. 이게 좀 이게 낯익은 모습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이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떤 토를 달고 있냐면 신자들 지도를 맡고 있는 본당 신부들은 주일 강론에서도 신자들한테 이런 정신을 자꾸 강조해 주라고 이제 요청을 해요. 주교들이. 이것도 많이 듣던 얘기예요. 총선 때 해방군관에서 카톨릭 신자를 찍고 카톨릭 신자로서 카톨릭 신앙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을 찍어라. 그래도 모르겠으면 본당 신부에 에게 물어보라.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더 올라가면 일제시대 때에는 뭐 매달 한 번씩 뭐 시국 미사를 하고 뭐 이런 아주 국가적인 얘기를 본당 차원까지 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교회가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박정희 정권, 군부 정권이 드러나고 나서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게 영남권의 약진이에요. 영남권. 그러니까 이제 뭐 박정희, 전두환 등등등 그 박정희 정권 이후에 모든 정치 권력의 주지를 형성한 것이 이제 영남권 인사들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영남권에서도 핵심이 대구죠. 그리고 대구의 이호상이라는 분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호상 씨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학자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데야르드 시아르댕 신부님 아시죠? 네. 그 사람, 그 데야르당 신부님의 저작들이 있어요. 뭐더라? 제목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그것들을 이 시기에 번역한 사람이 이호상 씨예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 시아르댕 전집을 번역을 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학자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는 그 천주교회보 편집장도 맡았었고 카톨릭 청년에 계속 기고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호상 씨는 어떻게 보면은 군부정권 하에서 군부의 입장에서 카톨릭을 대변해온 카톨릭의 대표주자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그 해방군관까지 장면 선생이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나름대로 교회의 얼굴 역할을 장면 선생이 했는데 정치적으로는 그 박정희 정권 이후에는 이호상 씨가 그 역할을 합니다. 원래 이 사람은 이제 그 제2장면정부와에서 그 참의원 의원으로 당선이 돼요. 정치에 좀 뜻이 있었나 봐요. 나중에 참의원 의원으로 했는데 그 5.16 쿠데타가 터지게 되니까 이제 국회가 해산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위안부가 돼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서정길 대주교가 그때 그 이호상 씨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왕 정치를 하려면 새로 만들어진 정당에 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군사 쿠데타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정당이 박정희가 만든 공화당이에요. 그래가지고 새 정당이라고 해서 공화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박정희 입장에서는 자기 세력들이 서로 나름대로 정치적인 분파들이 있는데 이호상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좀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패밀리를 갖고 있잖아요. 정파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그 자기 측근에 두고 어떤 그런 정치적으로 이제 키워주게 되죠. 그래서 62년도에 입당을 했는데 63년도부터 6대, 7대 국회의장을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출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장으로 있으면서 이른바 우리가 아는 삼성개헌을 추진. 이호상이. 삼성개헌이 뭔지 아세요? 삼성개헌은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았잖아요. 국회에서 뽑았는데 단임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하나요? 뭐 중임을 허락하자. 중임제로 바뀌어요. 근데 박정희가 볼 때는 대통령을 계속 해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삼성개헌을 해요. 3번까지도 가능하다. 어? 3번까지도 연임할 수 있도록 바꾼 개헌이에요. 삼성개헌. 삼성개헌 있고 나서는 뭐가 있었어요? 유신헌법이 있어요. 3번 해먹고 나서 3번으로 안 되고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거야. 영구집권. 그래서 유신헌법을 만든 거야. 그런 제한을 아예 다 없애버리는 거야. 이게 유신헌법이에요. 근데 이호상 씨는 박정희 대통령이 되고 나서 1979년대 피살될 때까지 박정희 곁에서 측근 역할을 해요. 박정희 죽고 나서 물러나요. 그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그야말로 말 그대로 박정희의 사람. 이호상. 그리고 그 룰에 따라서 대우교구가 서정길 주교와 그 이호상 씨와 박정희 정권 이게 일종의 내적인 커넥션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호상 씨의 아들이 서정길 주교 다음 대교구장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보좌 주교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강고한 거죠. 대구교구라는 게 아주 강고한 친군사정부적인 성격을 대구교구가 띌 수밖에 없는 지도 자체가 그러한 지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천주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아까 장면 선생하고 이호상을 얘기했잖아요. 장면하고 이호상을 얘기했는데 이호상 씨는 대구에서 갑자기 튀어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전부터 정치를 했던 사람은 장면이고요. 장면 정부가 무너진 다음에 장면의 계보를 누가 있느냐가 사실은 적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장면의 권유로 카톨릭에 입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김대중이에요. 그리고 김대중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사실은 김선추경 이쪽이잖아요. 이것이 70년대 내내 박정희 정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장면으로부터 김대중과 김선추경으로 연결되는 라인이 있는 거고 저쪽으로는 박정희로부터 이호상을 거쳐서 이문희까지 연결되는 라인이 있다. 김선추경도 저 영남 쪽인데 이쪽 발음을 안 갔었나 보죠. 그분이 이제 마산교구장 하시다가 아주 젊어서 이제 서울교구로 오죠. 서울교구로 오는데 그쪽 사실은
카톨릭 15 사장도 했어요. 저희가 김산주 주경님이. 그래서 대구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대구 적인데 그 영향을 오래 안 받은 거예요. 네, 그 영향을 오래 안 받고 일찍이 마산으로 갔다가 경남하고 또 대구는 달라요. 경남은 또 달라요. 경남 출신 누구예요? 유명한 사람 정치. 김영삼이잖아. 거긴 야당이에요. 전통 야당. 나중에 3당 합당해서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마산으로 갔다가 마산에서 서울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라인으로 벗어나 있었던 분이다. 그런 주경. 그래서 어떤 그런 라인상으로 보면은 장면을 통해서 김대중으로 넘어오는 이 민주화 운동 라인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박정희로부터 이호상, 뭐 서정길 대주교, 뭐 이쪽으로 하는 친군부 군사 정권 이 라인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어떤 보수 정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정권이 득세하고 있는 동안 대구로 계속 발전하죠. 특히 대구교회가 그 막대한 부를 거기서 창출을 하죠. 네, 여기까지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톨릭 15라는 것은 대구교구 신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63년도 이 당시에 이제 그 대구 15에 카톨릭 15에서 63년 3월 16일 사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는 현실 정치에 직접 관여하기를 극력 피하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는 특히 공식 장소에서 정치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사담으로라도 교회 우리 안에서 그런 것을 비친다면 좋은 태양이 아니다. 지적 정치 풍토가 정말 바뀔 것인가에 대해 기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참신자가 되면 우리가 가는 곳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카톨릭 15에 이런 글이 실리게 된다. 이건 뭐냐면은 그 군사정부 이후에는 교회가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군사정부 하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미리 이제 60년대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63년 그 직후에 12월 27일에 이른바 제3공화국 박정희 정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1971년에 그러니까 유신헌법이 제정되기 직전이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국민들이 뽑는 선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선거 때에 그 김대중 씨랑 박정희가 대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호상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공화당 그 경남지부 연차대회에서 이러한 시국에 대통령으로 모실 분은 박정희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후진국에 있어서 우리가 후진국이라는 거죠. 군 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엔 흔히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다. 국가의 지도자는 군부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라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참 이렇게 나쁘부러운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 공화당 정권 자체가 그 민간 정부를 뒤엎고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정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안정적인 정치가 계속되려면 군부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돼. 그리고 나서 76년도에 그 3.1절 명동홍당 그 민주국국 선언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문익환 목사님하고 뭐 이렇게 개신교를 주면 제야 함석헌 선생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 박정희 그 유신 여건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러한 시국선언을 발표를 해야 돼요. 명동홍당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명동홍당을 주선해줬던 사람이 함세웅 신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셨고, 함세웅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은 좀 그보다 연배가 좀 낮은 소장 사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렇게 도모를 해요. 그래서 중심이 된 것은 이제 문익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뭐 함석헌 선생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 인사들이었는데, 이 일이 터지고 나서 명동홍당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이호성 씨가 또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엄한 지성소가 정치의 선전장 혹은
정치에 소굴이 되었다면 간단히 묵과할 문제가 아니다. 나는 반공이 우리 대한민국의 최우선 공동선이라고 생각한다. 이 공동선을 위해 당분간 김일성이가 무력 남침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의 자유의 일부를 애국으로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공은 상수고 그 외 나머지는 다 변수. 그 차원에 민주주의 공부가 없다는 거예요. 공산화 되면 다 끝장이니까 공산화를 막으려면 군부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하고 그런 대통령을 반대하면 안 되고 시국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그 신성한 장소인 존엄한 지성소가 있는 성당에서 민주구국선언이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이게 1976년인데 이때는 이미 지하선 주교 구속 사건도 터지고 막 그럴 때니까 천주교회의 어떤 민주화 세력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른바 이호성이 척을 치면서 계속 이런 발언을 하게 되고요. 그런 민주화운동에 대구는 참여를 하지 않죠. 그리고 알다시피 그 제2차 공의 이후에 그 한국교회도 주교회에 정의평화위원회가 설치가 돼요. 그리고 정의평화위원회는 주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각 교구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대구는 거의 최근까지도 정의평화위원회가 없었어요. 대구만. 대전에도 없었는데 대전에는 이제 우리 경감동 주교님 계실 때 정평을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보수적인 주교 3인방이 있어요. 그 당시 보수 주교 3인방? 지금으로 보면 4인방 정도 되겠다. 나중에는 누구냐면 당연히 이제 서정길 혹은 이무희대 주교 대구요. 대전에 경감동 주교. 그리고 청주에 누굴까요? 정진석 주교. 그리고 수원에 김남수 주교. 김남수 주교님 아세요? 김남수 주교님 계실 때 이제 수원교구에 카톨릭 노동사목이 있었거든요. 성남 쪽에. 거기 이 양반이 해가지고 문 닫아버렸잖아요. 폐쇄시켜버렸어요. 그다음에 그때 그 노동사목 하던 우리 선배들이 교구청 들어가서 농성하고 막 그랬어요. 그 상대원 문장. 카톨릭이 카자를 모를 때. 이런 내용들도 몰랐어요. 그냥 박정희 대통령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때예요. 이걸 좀 끊으면 안 될까? 그 교회가 그러니까 아까 이효상 씨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한 축이 그러니까 친군부 정권 내지는 보수화로 돌아서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라는 거야. 그 디딤돌 중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군종사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군종사제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원래 이제 한전쟁 당시에 생긴 거죠. 군종사제라는 게. 그래서 육군본부에 이제 51년도에 군수과가 설치되고 그것이 군목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54년에 군정감시이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정군 그 군종사제들은 그 문관이에요. 문관이라는 게 뭐냐면 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사제로서 그 병사들을 위해서 어떤 그 사목을 하는 사제. 이런 사제들을 우리가 보통 군종사제, 종군사제라 종군사제.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전쟁터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는 기자들을 종군 기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종군 기자들이 그 군대의 명령을 받습니까? 안 받아요. 안 받죠. 자기 신문사 명령 받잖아요. 자기는 신문사 직원으로서 일하는 거잖아요. 전쟁터에 있어도. 예? 그게 종군 기자예요. 그러면 초기에 그 우리 그 사제들은 뭐였냐면 종군 사제였던 거예요. 군인도 사람 우리 신자잖아. 우리 신자가 전쟁터에 있으니 나도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군 사제인 거죠. 그리고 나를 보낸 사람은
전쟁터로 우리 주교님인 거야. 나아가서는 교황님이죠. 교회의 지도를 받는 거야. 그런데 54년에 문관이었던 군종사제를 그 무관으로 바꾼다. 현역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종군사제들이 훈련을 받고 계급을 받는 거예요. 네. 중위부터 대령까지.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른바 월급을 어디서 받아요? 국방부에. 국방부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입고 싸는 거는 다 국방부에. 국방부에서 처리해줘요. 월급도 받고. 그러면 근데 이중신원이에요. 국방부 몸은 국방부 소속인데 정신적으로는 어디예요? 교회. 군정교구 소속이야. 그러면 교구의 명령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교구의 명령과 국방부의 명령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은? 국방부 돈 주는 대로 따라가겠죠. 돈 주는 데로 가야죠. 네. 이게 애매한 거야. 네. 아니면 옷 벗고 나가야 돼. 네. 군종 그만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른바 군종사제라는 고 것이 정부와 교회의 징검다 중개 다리 역할을 하게 돼요. 군종.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혹시 로메로 영화 보셨나요? 로메로 영화 안 봤어요. 그 로메로 그 영화 보게 되면 거기서 그 로메로 대주교가 이제 그 급진화되는 걸 보면서 거기서 문제제기라는 사제들이 나와요. 그 문제제기하는 사제들이 다 군종 사제들. 엘살바도르에서도. 왜냐면은 난 장군들하고 더 친해. 사실상 주교보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제들이 언제부터 골프를 치게 됐을까요? 군대 가서 쳤나요? 아, 장군들. 장군들하고. 왜냐면 부르니까 안 나갈 수 없거든. 뭐 안 나갈 수 없든 어쩌거나 사제들이 어디서 돈이 있어가지고 골프장을 가요 옛날에 못 가요. 근데 군 시설 안에 골프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군들 갈 때 아니면 뭐 영관급도 가니까 갈 때 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뭐 공짜로 가서 이제 골프 치면서 배우는 거죠. 그럼 이제 옷 벗고 나와서도 열심히 골프를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골프를 같이 치게끔 해줄 만한 또 사람을 찾아야 되지. 그쵸. 군대 나오면. 네. 그러면 이게 좀 있는 네. 신자들도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골프는 계속 치고 싶고. 아니 좀 내가 좀 오바인지 모르지만 아니 그런 연결고리가 있어요. 습이라는 게 대단한. 그리고 저는 그 치는 것 중에서는 많이 쳐보진 않았는데 옛날에 볼링을 몇 번 친 적이 있어요. 볼링. 근데 볼링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왜 매력을 느꼈냐면 쫙 굴리는데 핀에 가서 맞을 때 그 팍 하는 소리가 있어요. 소리. 그 소리가 끝내줘요. 쾌감이 있어요. 그게. 다 안 쓰러져도 소리 자체가. 근데 골프라는 게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팍 칠 때 저는 안 쳐보진 않았는데 뭐 있을 것 같아. 스트레스 해소에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중독돼요. 쉽게. 아무튼 얘기가 옆으로 새는데 근데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군종이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별로 이제 서로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약간 좀 깔아앉다가 68년도, 69년도에 이제 요때 이제 월남 베트남전에 한국군이 참여를 하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요 시점에 다시 붐을 일으켜야 돼요. 껐어? 꺼요? 아니. 잠깐. 그래서 그 1973년도에 한국군이 그 월남에서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군종 신부들이 파격적인 대우와 또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때부터 군종 사제가 중요해져요. 한국 교회에서도 중요해지는데 이때 그 제일 마지막으로 베트남에서 교육한 사람이 조덕현 신부님이에요. 조덕현 신부 잘 모르시죠? 이분이 누구냐면 그 이른바 6월 민주화대 투쟁 이후에 평화신문하고 평화방송이 만들어져요. 서울대교구에. 그죠? 그때 사장 신부가 누구였게요?
저분이세요? 김수. 함세웅 신문이네요. 아, 함세웅 신문이요? 네, 함세웅 신문이 초대 사장이고 그때 평화신문에 딱 기고했던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신영복 선생이잖아. 그 양반이 감옥으로부터 온 사색을 거기에 연재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평화신문이 거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카톨릭판 한겨레 신문이었거든 그 당시에. 사회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실렸고 아주 굉장히 진보적인 언론이었는데 그게 그 노조 문제가 터져요 나중에. 그러니까 노조 문제를 처리하는 데서 이제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신문이 입장에서는 그런 거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좋은 일 하자는데 뭐 임금 문제라든가 아무튼 이런 것들에서 이제 자꾸 걸리니까 막 짜증이 났던 것 같아. 가지고 좀 그 당시 함신부가 좀 강경한 태도를 보였어요. 가지고 이게 아작이 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괜찮은 기자들이 전부 한겨레로 가요. 평화신문 기자들. 그리고 나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함신문이 물러나요. 그리고 군종사지였던 조덕회 신부가 들어가서 지금 평화신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을 완전히 잃어버렸네요. 그러니까 함세웅 신부랑 조덕회 신부는 서로 색깔이 사실은 극과 극이에요. 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그 이후 평화신문을 평화방송을 이제 주보라고 얘기하죠. 주보. 네. 그렇게 바뀌게 된 그 이유도 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베트남전에 참여했던 그 신부들 명단을 보게 되면 그 명단이 가장 그 중요한 기수가 육군 제4기 군종 신부들하고 15기 군종 신부래요. 그런데 그 중에 4기, 그 원로 사제죠. 지금으로 보면 원로 사제의 명단에 누가 들어갔냐면 그 유명한 김계춘 신부님이 들어갔어요. 김계춘 신부님은 이제 대한민국 수 천주교인 모임 대수천 여기 지도 신부잖아요. 아 진짜요? 처음엔 김기춘이 형인 줄 알았는데. 아 나도 와. 예, 군종 신부 부분이 이게 되게 복잡한 이런 과정을 밟게 되고요. 그게 진짜로 있는 단체구나. 아, 진짜 있는 단체예요. 진짜 신기하다. 지도사제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 운동은 전부 비정치화됩니다. 이것은 해방 공간에서 교회 입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해방 공간에서는 행동의 시대라고 그러면서 모든 정책 사안에 교회가 참여를 했어요. 근데 60년대에 들어가면 모든 정책 사안에서 교회는 손을 완전 정권 정교 띄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가 집중했던 건 뭐냐면 정치가 아니라 사회복지. 사회복지. 네. 근데 이 시기가 1965년에 한일협정 비준 반대 투쟁도 있었고 그 결과로 서울역에 위수령이 발표되고 대학 휴교령 내리고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는데 카톨릭 교회는 조용했던 거죠. 그 당시 65년까지만 해도. 그리고 1958년도에 창립됐던 카톨릭 노동 청년회 이게 원래 이제 조세 까르탱 추기경님이 그 노동운동 카톨릭적인 노동운동을 위해서 청년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제 만든 운동인데 그게 이제 유럽에서는 노동운동으로 취급이 돼요. 근데 한국에 창립된 그 노동청년회는 사실 보리싹 식당이라는 걸 운영했어요. 전국에. 보리싹 식당은 뭐냐면 노동자들에게 실비로 음식을 제공하는 이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사실은 지오세가 해야 되는 일은 아니죠. 그건 이제 환대지 카톨릭 일꾼에서 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지오세 근로재건대를 62년도에 만들어요. 근로재건대 아시죠? 저는 전혀 몰라요. 재건대 여기 뒤에 그 뭐 이게 뭐야 이거? 그 넉마주의 하는. 네, 들고 넉마 이거 하는. 아, 아무튼 그 근로재건대 창설하고 그다음에 버스 안내양들을 위한 어떤 그 파티, 웃음의 파티, 저런 게 있었구나.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가사도우미죠. 그 당시에 식모라고 불렀는데 그분들을 위한 일반회 회합을 하고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했다 지오세가. 그러니까 이게 그 노동운동의 차원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오세가 이 초기에는 60년대까지만 해도. 그리고 카톨릭 학생회, 그러니까 지금의 카톨릭 대학생회죠. 그 박스 로마나 이게 48년대 서울대학교 그 카톨릭 연구에서 시작이 됐지만 55년에 이제 박스 로마나의 국제 그 협회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정치적인 어떤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어떤 대학생이니까 그 당시 대학생들은 엘리트였거든요. 그래서 그들만의 어떤 리그를 형성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전국대 주제를 보더라도 61년도에는 카톨릭 시즌과 막시즘, 신생아운동, 신자 배가운동 뭐 이러는데 그 신생아운동이나 신자 배가운동을 왜 카톨릭 학생회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카톨릭 액션의 대표적인 조직이거든요. 근데 카톨릭 시즌과 막시즘은 이제 전통적으로 카톨릭 액션에서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속적으로 그 반공주의적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 반공주의적 차원에서 아마 다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획기적인 게 64년도에 그리스도교 제1치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때 나온 문건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교 제1치라는 게 뭐냐면은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랑 같이 뭐 좀 에큐메니카를 좀 해보자, 서로 대화와 일치를 이루어보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취지 자체는 좋죠. 그런데 그 의식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왜곡된 감정과 편견, 오해와 불신을 잊고 형제인 개신교 신자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근본 정신을 따라 겸손과 사랑과 이해로서 대화하고 하나가 되어 뭘 하자? 조국 건설에 참여하잖아요. 이 조국이 어떤 조국이에요? 군사적 군사정권이거든. 이상해. 거기 이상하네 진짜. 이상해. 60년대 초에는 이제 완전히 꼬리를 내는 거야. 완전히 꼬리를 내렸어.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다음번 강의 들으면 교회가 너무 치사하게 절신한다고 얘기를 그래서 했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살아남지 못했을까? 그래서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습관 아니었어?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어쨌거나 그 박정희 정권 군사 쿠데타가 이제 장면 정부를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근데 장면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이 천주교였거든. 그러니까 장면 정부를 엎고 등장한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천주교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에 아무 관심 없어요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 의심스러운으로 중앙정보부에서 우리 보낼 필요 없어요. 이런 거지. 감시할 필요. 우리 잘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네. 네. 근데 6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 교회가 바뀌죠. 조금씩 바뀝니다. 근데 60년대 거의 말 가서 70년대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교회가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치 개입주의에서 정치 무관심주의로 갔다가 다시 정치 참여주의로 가요. 70년대. 근데 정치 참여주의라는 게 이른바 정치 개입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민주화를 위해서 투신한다거나 가난한 사람들에서 정치적인 문제에 하나에서 교회가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 건너가는 그 다리 역할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제2차 바티칸 공회죠. 제2차 바티칸 공회가 62년부터 65년까지니까 공회가 이루어지는 기간엔 교회에서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공회가 끝나고도 상당 기간 큰 변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2차 바티칸 공회는 한국 교회를 위한 아니면 아시아 교회를 위한 제3세계를 위한 공회가 아니에요. 제2차 바티칸 공회는 유럽 교회의 요구,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공회예요. 유럽 교회라는 게 계몽주의 세례를 보고 자유주의적 성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현대화시키는 게 그 공회의 목적이에요. 현대화라는 게 아조르나멘토라 그래서 이제 저금주의거든요. 현대 사회에 교회가 조응해야 된다. 네?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교회를 교계제도로 보지 않고 이제는 하느님 백성으로 더 넓게 봐야 한다. 사람에게 주목하는 거죠. 그리고 사목 헌장에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특권적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그 고통과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을 번뇌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가려고 노력하는 어떤 길목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회의 첫 회의가 있던 62년도에 한국교회가 정식으로 교계제도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13개의 교구가
정식으로 승인을 받고 특히 광주와 대구와 서울이 그 대교구가 되죠. 대교구. 세계 광구로 되어 있잖아 한국에는. 그리고 66년도에 이른바 교황 대사관이 설치가 돼요 한국에. 그래서 교황 대사가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부임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티칸 공의회의 성과가 한국교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사람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 그 사람이 바로 김수환 추기경이죠. 김수환 추기경님은 이제 원래 66년도에 사제품을 받고 66년도에 그 신부 자격으로 신부에서 마상교구장으로 임명이 되죠. 그래서 마상교구장으로 가면서 바로 참관한 게 사목지예요. 근데 이 사목지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은 폐간됐어요. 재정적으로 너무 적자가 심해서 폐간한다라고 주교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몇 년 전에 폐간을 했는데 사목지 참관으로 보게 되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성과를 사제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잡지가 사목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목지는 평신도들을 위한 잡지가 아니에요. 사제들을 위한 잡지고 목적이 뭐냐면 공의회의 성과를 사제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교육시키고. 그래서 사목지가 70년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그 공의회가 65년도에 끝나고 그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67년도에 민족발전 촉진에 관한 해칙을 발표를 하고 바로 다음해인 68년도에 그 메데인에서 제2차 중남미 주교회가 열려서 거기서 해방신학을 승인해요. 이 과정들, 그 다음에 79년도에는 그 푸에블라 주교회가 열리는데 이 모든 과정이 사목지에 다 소개가 돼요. 그래서 중남미의 성과가 우리에게 소개가 돼요. 어떻게 보면 해방신학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도 이 사목지를 통해서라고 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김수환 추기경이 이제 참관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노기남 대주교가 오래도록 계셨네요. 신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신상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퇴를 하게 돼요. 약간은 불명예스럽게. 여자 문제가 아무튼 이유는 그거였어요. 아무튼 그 주교관에서 뭐 나오는 어떤 여자를 뭐 아무튼 속사정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또 뭐 사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경찰이 조사한 것도 아니고. 사퇴를 하게 되면서 윤공희 대주교가 수원교구장이었는데 그 서울교구장을 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서울대교구장이 공석이었던 거예요. 67년도에. 그리고 나서 69년도에 최연소 추기경이 되죠. 김수환 주교가 최연소 추기경이 되면서 서울대교구 교구장으로 오게 되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새로운 물길을 여는 인적인 새로운 물갈이. 그러니까 노기남 대주교로 대표되는 어떤 정치 개입주의, 아니면 일제 시대 때 보면 정치 순응주의, 이것으로부터 공의의 정신을 통해서 새롭게 교회가 세상으로 다가가는 노력의 하나의 그걸 한 사람으로 구현됐다라고 본다면 그 이제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볼 수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네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교구장이 바뀐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별히 이제 그 당시 한국에는 처음으로 생긴 추기경이었잖아요. 네, 처음으로. 그러니까 추기경 초대 추기경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라는 게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 대한민국의 추기경이 김수환 추기경 하나잖아.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밖에 없는 직책이 뭐가 있어요 또? 대통령? 대통령이에요. 좀 삐까삐까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추기경은 대통령하고 맞짱 뜨는 위치가 반열이 그렇다. 그러네. 교황과 황제 막 이런 그런 느낌이네. 그렇구나. 그게 사진을 보면 나중에 보일 건데 역력히 나타나요. 근데 그러한 변화들이 있는데 그 시기에 바로 이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성과이기도 해요. 그 공의회 이후에
그 유럽이나 북미, 미국 쪽, 미국 이쪽에 있는 선교사들이 대거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한국만 들어온 게 아니라 전 세계 제3세계로 가요. 그래서 해방신학, 중남미의 해방신학이 발전한 것도 그 공의의 세례를 받은 선교사들이, 교육받은 선교사들이 중남미 대륙으로 가면서 해방신학도 이 꽃을 피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이 선교사들은 예전에 들어왔던 선교사들하고 다른 선교사들. 완전히.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 교회를 성자 중심주의로 고착화시켰던 것, 그리고 그 민족적인 혹은 민중적인 정서로부터 상당히 이탈하게끔 만들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파리 해방전교회였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파리 해방전교회에 젊은 선교사들이 대거 들어옵니다. 그 젊은 선교사들은 공의의 세례를 받는 사람이에요. 얀세니즘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 새로운 세대야. 그 세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두봉. 여기서 보면은 선교사가 53년에 87명이었는데 62년이면 270명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사이에 거의 뭐 몇 배야? 한 3배 정도로 늘어났죠. 그리고 파리 해방 종교의 소속이었던 두봉주교가 69년대 안동교구 초대 교구장으로 가게 되죠. 근데 안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그 소위 말해서 농민운동의 산실이에요. 농민운동의 산실. 우리가 카톨릭 농민회 그러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정호경 신부예요. 그러니까 농민의 지도 신부를 오래 했고 전국 지도 신부를 지난번에 그 권정생 선생하고 이제 계신 분이 그분인데 그 안동교구장을 맡으면서 주봉 주교님이 그 농민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죠. 그리고 안동교구 바로 옆에 있는 신설교구가 마산교구. 원주교구예요. 아 가까워요 거기서? 가깝죠. 원주랑 안동. 중앙 고속도로 타고 가면은 제천 뭐 이렇게 그래서 원주 거쳐가지고 그게 제천으로 해서 저 안동 쪽으로 가잖아요. 중앙 고속도로 타면. 그래가지고 지학순주가 교구장 초대 교구장을 맡은 원주 교구도 신설 교구야. 안동 교구도 신설 교구야. 같이 시작한 거야. 네? 그리고 지학순주교님은 윤공희 대주교랑 공의에 다녀왔던 거예요. 공의에 참석했던 그룹이에요. 그래서 지주교님은 원주교구를 시작하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구에 사실은 원주교구야말로 그 정신을 어떻게 교구 전체에 구현할 것인가를 갖고 무지무지 고민하면서 시작했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성직자 중심주의를 완전히 타파하고 평신도들을 양성하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이죠. 그래서 모든 중요한 소임들을 누구한테? 평신도들한테 맡겨요. 그래서 역할을 하게 된 사람이 장일순 선생인 거야. 그러니까 장일순을 거의 옆에 끼고 살았죠. 지학순 주교는. 네? 그래서 근데 그 지학순 주교님이 나중에 구속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교가 없어요. 원주교구에 구속돼 버렸으니까. 그건 큰 미사할 때 견진 누가 줘? 주교가 없는데. 두봉 주교가 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원주와 안동이 가장 그 당시에 카톨릭 사회운동의 근데 그것이 카톨릭 사회운동이 아니라 전체 운동이에요. 민주화운동의 핵이었어요. 사실 원주랑 안동. 그 다음에 메리노 외방성교회랑 골롬바르 외방성교회도 있어요. 그 메리노 외방성교회는 사실은 북한의 그 평양교구를 맡고 있다가 그 태평양 전쟁 터지고 나서 쫓겨나죠. 쫓겨났다가 그 나중에 그 평양 교구장이었던 번주교가 이제 교황사절로 오잖아요, 한국에. 그 이후에 메리노를 수도회가 이제 메리노 외방정교회가 한국에 다시 들어오는데 그 이때 공예 이후에 들어온 메리노는 이전의 메리노가 다른 메리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가장 재미난 게 그거예요. 메리노 외방성교회야말로 정말 반공주의에 철저해야 되거든. 왜냐면 북한에서 사목을 하다 쫓겨났기 때문에. 어? 아, 그건 아니구나. 일본 애들이 쫓아냈으니까 공산주의랑 직접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메리노 외방성교회에서 지금 뉴욕에 본부가 있어요. 뉴욕에 본부가 있는데 거기서 그 맨하탄에서 한 1시간 정도 기차 타고 가면은
메리놀 본부가 있어요. 거기에 여자 메리놀도 있고 남자 메리놀도 있는데 거기에 오르비스 출판사가 있어요. 메리놀에서 운영하는 거죠. 오르비스 출판사가 있고 거기에 신학교가 있거든요. 뉴욕 메리놀 신학교가 있었어요. 지금 메리놀 신학교가 없었어요. 근데 그 메리놀 신학교가 뭐냐면 우리 문경인 신부님, 문정인 신부님 가서 공부한대요. 해방신학 가르쳐. 그 당시 급진주신학을 고송.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리놀이라고 하는 게 뉴욕에서는 이때는 해방신학의 산실. 오르비스 출판사에서 해방신학 책 전부 다 오르비스에서 나왔어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우리가 아는 구테레스의 해방신학 오르비스 책이에요. 그 메리놀 선교회가 근데 이것이 1966년도에 공회 끝나고 나서죠. 뉴욕 메리놀 본부에서 5차 총회를 하죠.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합니다. 그 문제를 갖고 한국 지부도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67년도에 5개년 개혁을 수립하고 검토 작업을 하는데 이 검토 작업을 한 결과가 사목지에 67년 11월 14일자에 실렸어요. 11월 호에 실렸는데 그 내용을 조금 보면은 예전의 태도랑 완전히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왔다. 그런데 지금은 그동안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온 것을 교회가 입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입증할 건가? 그리스도를 믿으시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삶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다 알고 있다. 문제는 그분이 못 박혔다는 것과 지금의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설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못 박혔냐는 묻는 거죠. 그게 그 당시에 로마 권력과 유대의 어떤 지배층, 성전 세력에 대한 도전하다가 돌아가신 거라면 현대를 사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 이런 질문을 하게 되기, 질문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방송에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교를 믿고 교회에 잘 나오니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성서의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사회개혁에 대한 증거를 방송만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대중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 결국은 자비와 봉사, 희생, 고난에 참듯 인류 고난에 대한 신자들의 반응, 특별히 노동과 사회복지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기업윤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이제 방향이 예전에는 선교사들이 주로 한국에 와서 했던 일을 본당사목이에요. 우리 한국인 사제들이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파리예방정교회 같은 경우는 원래의 그 목표 자체가 방인 사제들을 양성하는 거였거든요. 파리예방정교회의 사목정책이 방인 사제를 양성하는 건데, 이때가 되면 이미 우리 한국인 사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목표는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파리예방정교회도 마찬가지고 메리놀이나 골롬반 같은 경우도 이때부터 본당에서 떠나요. 점차. 본당 사목보다는 뭐예요? 이른바 간접 선교죠. 직접적으로 복음을 어떻게 세상 한가운데서 실현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간접 선교라고 그래요. 그걸 직접 선교랑 다른. 그래서 간접 선교에 신경을 쓰는데 여기 사진을 올려놨는데 한 사람은 골롬반 외방 선교회의 오기백 신부님이시고요. 오른쪽은 메리놀 외방 선교회의 하유설 신부님이에요. 한 사람은 이제 아일랜드 사람이고 골롬반이 아일랜드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유설 신부님은 이제 메리놀 미국이죠. 근데 두 분 다 노동사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기백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70년대부터 부평인가? 부천 노동사목 새날의 집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우리말을 잘해요. 오기백 신부님.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노동사목 집을 걸어가는데 거기다
그 너머 조금만 가면 다 부천공단이에요. 노동자들이 와서 그 노조 관련해서 얘기도 하고 노동 상담도 하고 거기서 놀기도 하고 그런 데거든요. 그런 집인데 그 길을 가는데 이제 젊은 애가 이 오백 신부님한테 외국인이잖아. 기부미 시간에 끓는 뭐 기부미 시간에 끓는 거야. 담배 하나 달라 그러는 거야. 이게 신부님 딱 쳐다보니 나 담배 안 피는데. 한국말로? 가지고 웃었다 그러더라고. 하윤솔 신부님은 성남에 계셨어요. 성남 메릴 공동체가 있었어요. 성남에. 이 하윤솔 신부님이 계시던 그 공동체에는 평신도, 수도자, 사제가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노동사업을 했어요. 굉장한 대안적인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도 있나요? 없어졌죠. 동반사목이라고 그래요. 동반사목. 네, 동반사목. 네, 평등하게 같이 화목을 하던 굉장히 지금은 이제 파트너십 연구소 하셨잖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그 아무튼 그 지금은 다른 일을 뭐 여성 사목, 여성 운동 이쪽에도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매년 본부에 가 있어요. 참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아마 다시 들어오실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좀 할아버지 아니에요? 이제는? 선생님들이죠. 네? 이제는 완전 할아버지 아니에요? 와 건강하세요. 아 진짜요? 그리고 두 분이 특징이 뭐냐면 우리말을 우리나라 사람처럼 잘해. 근데 같은 메리노리나 골룸말에도 다른 신부님들은 많이 그렇지 않거든. 거의 우리말처럼 해요. 그리고 두 분 다 내가 볼 때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 사람이 너무 좋아. 이 두 분 다 겸손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두 분 다. 딱 그런 게 느껴지네요. 제가 노동사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공의회 때문에 이제 공의회가 있었고 규난 추경님이 이른바 마산교구장에서 추경이 됐고 사목지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선교회의 선교 방침이 바뀌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또 하나는 가난한 신자들이 주류를 이루게 돼요. 이때가 되면 60년대가 되면 그게 뭐냐면 알다시피 그 천주교 신자들이 교세가 60년대 한국전쟁 전까지는 증가가 안 돼요. 일제시대 때도 거의 증가가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 글쎄 모르겠어요. 뭐 그 당시에 어떤 민족적인 정서, 민중들의 상황에 대해서 교회가 따로 놀았기 때문에 교회가 굳이 천주교에 갈 일이 없죠. 가려면 어디 가겠어요? 나 같으면 개신교 교회 가지. 가죠. 개신교 가면 찬송하지. 공부도 그리고 뭐 공부도 할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고 뭐 그렇잖아. 뭐 기회가 많잖아. 네. 일단 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지. 근데 우리 카톨릭 그게 없으니까 뭐 안 됐어요. 근데 전쟁 이후에 분석하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전쟁 이후 전쟁을 겪고 나서 그 사는 게 뭔지 이런 고민, 실존적인 고민들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입결. 근데 그거는 꼭 굳이 천주교에 갈 일은 없잖아. 불교를 갈 수도 있고 개신교도 갈 수 있잖아. 그런 것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른바 이제 전재민 구호위원회에서 주는 배급 식량을 먹는 재미로 이제 성당에 나오기 시작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신자 수가 급증을 하게 돼요. 62년도에 53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53년도에 16만 명이었는데 10년 만에 배가 3배로 늘어요. 네, 3배로 늘고 그다음에 근데 65년이 되면은 66만이 돼요. 그래서 계속 느는데 60년대 후반이 되면 거의 증가가 안 돼요. 보세요. 66년에 70만, 68년, 1970년까지도 거의 4년 동안 거의 신자가 자연 증가율에도 못 미쳤다고 얘기해요. 왜 60년대 중반 이후에 신자가 안 늘까? 첫째, 더 이상 밀가루를 안 줘.
네, 그러기도 하네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처지야 이 상황에 맞추어서 입장을 변호를 해줘야 돼. 먹을 거 못 주면 위로라도 해줘야 돼. 근데 그것도 안 해. 그것도 안 해.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야 여기 천주교회. 그래서 교세가 정체가 되면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돼서 아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분석을 해보니까 신자층의 60 내지는 70% 정도가 생산직이나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것은 버스 안내야. 생산직은 이제 광부라든가 농부들라든가 노동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신도층의 대부분을 이뤄요. 그러니까 왜냐면 밀가루 받아 먹으려고 성당에 온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아니잖아.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시기 전쟁 이후 시기에 가난한 신도들이 엄청나게 교회로 들어온 거야. 이미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포화 상태야. 더 이상 들어오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생활 정도를 보게 되면 부유한 편, 아주 부유한 편, 넉넉한 편 다 합쳐봐야 5% 6%예요. 신도 중에. 그리고 가난한 편하고 아주 가난한 편을 합치면 30%가 좀 더 돼요. 그죠? 30%도 엄청 많다. 네. 근데 보통이 60%야. 근데 보세요.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뭐 생활 기록부인가? 네. 뭐 조사서 쓰잖아요. 네. 학년 새로 시작되면 학교에서 그때 생활 수준 그분 상중하. 상중하. 무조건 보통이야. 그러니까. 난 목사님 가난에다 체크를 하고 싶지 하겠어? 않아. 안 해요. 누가 하고 있어? 누가 하겠어. 부자는 아니니까 부자는 체크 못해. 네. 보통이야. 그러니까 보통 가난한 거네. 생각 없이 얘기하면 다 보통이야. 그러니까 보통은 가난하다는 뜻이야. 네. 그렇게 보면 70%가 네. 가난한 층. 기층민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 만한 일을 교회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요것이 나중에 나오는데 바로 나오지만 58년도에 카톨릭 노동청년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시기는 신자들이 계속 늘 때예요. 그죠? 큰 문제 없었어. 그래서 뭐 어떤 그 노동운동을 해야지 않죠. 근데 이 지오스에 원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60년대 말 되면 교회 안에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근데 교회 안에서 그들을 위한 조직이 있어. 그게 지오스야. 그 노동자들이 다 지오스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노동운동을 위해서 확 커지는 거예요. 이런 어떤 교회 안에 기층민중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 중에 특히 노동자들과 농민이 많았다고 하는 사실은 이후 70년대 이후에 교회 운동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알려주는 예고예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자야. 근데 신앙 때문에 카톨릭 농민운동 하는 거 아니야. 카톨릭 청년운동 하는 거 아니야. 카톨릭 노동운동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은 신자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게 카톨릭 운동이 되는 거야. 카톨릭 농민운동이 되는 거야. 그리고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시대가 바뀜에 따라 교회 모습 달라져야 되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달라져야 한다가 60%가 넘어요.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요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교우는 교인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되는가? 아니요. 해방공원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은 찬성이 21%밖에 안 돼. 이 투표 내가 원하는 사람이 해야지 뭐. 신자라고 다 이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사고가 좀 더 합리화된 거예요. 교회에서 시킨다고 다 하질 않아 이제. 교회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시키는 게 제대로 된 거여야만 따라요. 그렇죠. 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보는 나도. 네. 그러니까 바뀐 신자층의 의식의 교회가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60년대 말이 돼서 나타나요. 이게 70년대 교회 민주화운동을 뒷받침하는 배경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정세를 보면 우리 국내 정세 같은 경우는 뭐 알다시피 64년도에 한일 회담 반대 투쟁과 월남전 파병 반대 운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67년도에는 총선거 때 공화당이 부정선거를 했고 69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공화당 의원만으로 날치기로 삼성 개헌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세 번째 대통령을 또 해먹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방망이 세 번 두드려야 되거든, 통과되려면. 그걸 누가 했어? 이호상이 한 거야. 그러한 한국 내 이런 어떤 그런 아주 복잡한 상황, 점점점 정치적으로 독재화되어가는, 가중되는 그런 시기인데, 바로 그 시기에 교황청에서 60년대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민족발전 촉진을 위한 회칙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간 문제 전문가인 교회는 인간 개발 활동의 하인 역할, 종 역할을 해왔으며, 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알아보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복음의 빛으로 징표를 해석하여 분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즉, 그 인간 문제 전문가인 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읽고 행동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받아서 68년도에 콜롬비아의 메데인에서 제2차 중남미 주교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는 공의의 정신을 어떻게 가난이 뼛속 깊이 사람들을 참혹하게 만들고 있는 그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토착화 될 것인가를 고민해요. 그래서 그 공의의 결과가 라틴 아메리카에 토착화된 신학이 우리가 말하는 중남미 해방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의 결과를 의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67년도에 67년도 이후에 카톨릭 학생회, 카톨릭 액션이죠. 카톨릭 대학생회, 오늘날에 이것이 이제 성격 변화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그 67년도 전국대회를 열면서 어떤 결의문을 내세우냐면,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부정과 부패가 범람하여 우리 카톨릭 학생들은 사회 각 분야의 확고한 투쟁적 이념의 기수로서 과거 카톨릭인의 사회 참여는 보잘것없이 소극적으로 미비했음을 반성하며 이러한 각오를 거울로 담아 영원한 질서의 창조자로서 우리는 결의를 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여 속의 성화를 슬로건으로 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70년에 그 광주에서 열린 제16차 전국 대연대회 주제를 사회변동과 카톨릭 학생운동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이때 60년대 말이 되면 교회가 막 바뀌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67년도부터 시작됐다 하잖아. 67년도는 굉장히 특별한 해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러한 분위기는 있었지만 일을 저지르진 않았거든, 아직은. 조용했어요. 이런 분위기가 막 무르익 발효돼 보이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67년도가 되면 강화도 신도직물이라는 사건이 탁 터지게 돼요. 이거는 그 한국교회가 사회문제에 처음으로 발언하고 나선 사건이에요. 처음으로. 이건 뭐냐면은 이 당시에 그 부채 농가들이 이제 71년도에 75.7%라 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농가들이 부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 힘든 거야. 농사져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저고가 저임금 정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민으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서울이나 대도시로 다 가는 거예요. 이농 현상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도시에 이농해온 그 농촌 출신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잉여 노동력이 돼서 저임금을 받고 공장에서 취업을 하는 거예요. 공장에 취업. 그러면서 노동 문제가 막 부글부글 올라올 조건이 딱 마련된 시기가 이제 60년대 중하순이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이제 그 강화도에 신도직물이라는 직물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직원 노동자 중에 일부가 이제 이른바 지우세 카톨릭 노동청년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의 지우세가 처음 만들어진 건 66년이에요. 강화도 성당의 그 전미칼 신부님이라고, 메리놀 소속이에요. 이 전미칼 신부님이 그 지우세 여자 예비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지우세 팀이 구성이 되면 이 사람도 투사 선서를 하거든요. 투사로서 활동을 해요. 그 지우세 회원들은 우리가 보면 세례를 받는 성인식 가는 게 투사 선서 하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투사예요. 그렇구나. 그 레지오 들어가면 선서하는 거랑 비슷한가 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투사 선서를 한 사람들이 67년도에
5월에 강화도 신도직물에서 섬유노조 이 당시에는 이제 업종별 노조니까 섬유노조의 심도 분해를 결성을 하죠. 그러니까 분해 결성을 하니까 회사 측에서 노조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지우스에 있는 2명을 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경과보고를 강화도 성당에서 진상보고 대회를 해요. 진상보고 대회를 하는 것을 경찰이 급습을 해서 30명의 선주교신자를 연행을 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상에.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나서 강화도 출신의 공화당 의원이 김재소 의원하고 강화도 경찰서장하고 신도직물 사장이 강화도 성당의 전미깔 신부님을 찾아가서 협박을 합니다. 와, 저 때는 배 타고 들어갔을 거 아니야 강화도를. 대단하다. 그쵸. 이 사람은 강화도에 살고 있는 거지. 아니 그렇다 네. 그래도. 협박을 하고 인천교구 그 당시에 나길모 주교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전미깔 신부가 빨갱이니까 네. 강화도에서 보내라 딴 데로. 그러니까 인천교구의 나길모 주교님 입장에서 경찰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공장 사장이 주교한테 와서 협박을 하고. 니네 신부 바꿔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 사건 교권 침해로 보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교권 침해를 한다.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성명서 발표하고 대대적으로 이제 운동이 전국적인 촛불처럼 된 거야. 이게 교회 안에서. 그래도 다행이다. 가지고 처음으로 주교회에서 성명서도 내고 그래요. 이 신도직물 사건에 대해서. 다행이다. 교회 탄압이다. 네. 그러니까 다행이다. 아니, 성당에 두고 와서 진짜 그러니까. 연예인 너무 걔네들이 다행이다. 이제 공장 강화도 내에 있는 직물회사들을 공조를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지우스 회원들은 안 받는다. 이렇게까지 간 거야. 가지고 계속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주교단에서 68년도 2월 9일날 공동성명을 발표해요. 주교단 차원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사회정의와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한다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노사 문제는 강화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이고도 세계적인 문제이며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을 갈아놓는 근본 문제다. 국토가 양단되고 공산주의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승공의 목표를 향하여 경제부흥을 이루고 있는 이때 노사 문제의 원만한 해결은 공산주의에 대한 최후 승리를 위한 첩경이라고 생각하고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카톨릭 사회정책을 아래와 같이 천명한다. 노동력 착취는 공산주의자들의 공격 초점이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범하기 위한 자본의 행포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노동조합의 기능은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하는 이 나라의 힘이요 자랑이다.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정당한 휴식이 국가 경제 부흥의 척경이며 승공의 유일한 과정이다. 이 자체로는 강화도 신도직물 사건을 통해서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문제는 그거를 얘기하는 논리의 배경이 뭐냐면 반공이야. 네. 승공이. 네. 공산주의이려면 노동자들이 잘 살아야 네.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거야. 그러니까 이 반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완강한 교회 안의 이데올로기인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기승전 반공. 교회 하나. 언어는 기승전 반공이야. 진짜. 그렇지만 조금 바뀌었어요. 그게 색깔이 조금 다르네요. 반공의 색깔이. 그 노동자 저는 요게 노동자를 요게 70년대로 되는 완전한 승공은 민주화라고 네. 얘기를 해요. 네. 그때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승공 반공은 상수라니까 교회에서. 네. 이게 70년대 말, 80년대 들어가야 바뀌어요. 70년대 말까지는 일관적으로 모든 운동을 할 때 성명을 할 때 반공 얘기를 해요. 반공을 위해서 민주화해야 된다. 반공을 위해서 노조 만들어야 된다. 노조 승인해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아무튼 교회가 이제 이 신도직물 분을 강원중 목사님하고 김사추 형님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을. 아무튼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신도직물 사건이 교회가 민중현실에 관심을 눈을 뜨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요. 그게 67년인데 70년이 되면 사회적으로는 이런 노동 문제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한 더 큰 사건이 터지죠. 전태일 문신.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태일분 씨는 교회에 영향을 안 미쳐요. 가톨릭 교회. 왜? 진짜. 신자가 신자가 아니에요. 아니니까. 이게 저는 이런 거 보면 개신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전태일, 특히 문익한 목사님은 전태일이 개신교 신자거든. 그럴 수 있네요. 근데 이때까지는 그 교회가 나선 것도 아까도 지오세원이 안전벨 갔으면 아마 안 나섰죠. 안 했을 거야. 네, 안 나섰죠. 아마도. 이게 개항기에 신자를 잡아가면 포졸이 신부님이 몽둥이 들고 관청 들어가서 옥문 부수고 데리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우들을 지키는 데는 정말 대단한 거야. 근데 교우가 아니면 관심이 없어. 이게 폐쇄적인 구조. 그러니까 여기에 신학적으로는 그런 거잖아.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신자들은 구원받아야 할 줄 우리 사람이라는 거고 교회밖에 구원이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네. 이런 것들이 막 엮여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깨주는 게 제1차 바티칸 공회였는데 이때까지도 이제 그 수준을 얻는 거죠. 그리고 60년대 말이 되면 유학 갔던 신부들이 막 귀국을 해요. 한세우 신부님. 같은 시기예요. 같은 시기. 60년대 말. 이때 대우교구의 정학원 신부님, 그 다음에 부산교구의 서공석 신부님, 예수회 출신의 서인석 신부님, 그 다음에 최창무 신부님, 나중에 광주대교구장 되죠. 정양무 신부님, 함세우 신부님 이때 이제 순차적으로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하는 게 아니라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이제 쭉쭉쭉 들어와요.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데 나중에 폐가 갈려요. 폐가 어떻게 갈리냐면 정학원 신부님은 대구잖아. 네. 그야말로 보수의 어떤 그 극점에 서게 돼요. 이론적인 극보수. 구국사제다 이래 이 사람들은 올라가 보면 이제 대수천 대수천. 지도신부가 된 거야. 네. 정학원 신부님은. 안타깝다. 그다음에 최창무 주교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 아닌 그런 측면에서는 별로 이런 데 관심이 없었고, 그다음에 서인석 신부님은 성서에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우리 학생운동할 때 거의 필독서였어요. 성서에 가난한 사람들, 구약 성서를 통해서 하느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학적, 성서학적으로 정리해 주신 사람이